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상저하고라는 현상이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2019년도 이제 하반기, 소위 말하면 이제 상반기 쪽에서는 전세가가 좀 안정세를 좀 보이다가 2019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현재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020년에 대한 부동산 전망도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어떻게 실거주로 아파트를 언제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도 이제 모두 다 지나고 정말 본격적으로 2020년 시작됐습니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성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이슈 시그널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올해는 이제 그 구매력 지수,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구매력 지수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연식에 따라서 이제 가격 변동률을 뚜렷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좀 저점을 좀 보이고 있고 어느 지역이 좀 더 저평가가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세금, 청약 등을 아우르는 강력한 규제가 발표되자 수요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집값의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우리나라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 정도의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말하는데요. 주택 구매력 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주택 구매력 지수가 상승하면 주택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으면 집값이 저평가돼 있고 반대로 낮으면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도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인으로 꼽히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금리보다 중요한 주택 구매력 지수와 준공 연식에 따른 아파트의 가격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는 뭐 저금리만으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구매력,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의욕이 좀 많아진다, 적어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가 이제 주변 지역에는 아파트 가격, 즉 금리 외에 아파트 가격이 내가 봤었을 때는 이게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소위 말하는 이제 구매력 지수를 갖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죠.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상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반기에 대한 아파트 가격에 약간의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미리 이제 앞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올해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개발 호재, 이 호재를 한번 조금 지켜보고 나서 구매력 지수, 그 다음에 연식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변동률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이제 도로하고 이제 교통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좀 뽑아갖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외곽순환도로 외에 이제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틀을 보고 틀을 이제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해서 개통되는 곳도 있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과연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올랐느냐를 좀 판단하게 되면 이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약간 수도권 지역, 바로 이제 강북 쪽을 말하는 거죠. 강북 쪽에 있는 가격들이 좀 점차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도 똑같은 현상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파주에서 올라오는 양주, 이 포천에서 올라오는 이 고속도로는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아직 전평가되어져 있는 파주라든가 양주 쪽, 또 포천 쪽에 있는 가격들이 먼저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 차익이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인천에서 안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좀 이것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 2023년에서 한 2025년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의 지역들을 좀 더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광역교통망이죠. 그 올해 작년과 2019년도 예산을 보시게 되면 SOC 사업 같은 경우가 무려 한 12% 정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과연 그 SOC 사업이 어떤 시구로 해서 들어갈 것이냐를 보게 되면 꼭 도로와 철도망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광역철도망입니다. 이 광역철도망은 GTS A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지금 C 노선, 그 다음에 이제 B 노선이 현재 지금 예타를 좀 예타를 통과를 했고 현재 지금 이제 설계 이제 좀 한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착공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광역교통망이 중요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3기 신도시와 직결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평가되어져 있는 또 서울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서울의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과연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GTX A 노선과 이제 C 노선을 이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GTX A 노선과 C 노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강남과 이제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고요. 또 이런 어떤 그 광역 철도망에 대한 이 노선 자체는 대심도로 좀 들어갑니다. 약 한 40m에서 지하 약 한 50m에서 직선 거리로해서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시속이 약간 평균 정도 시속이 약간 12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주에 있는 덕정역에서 뭐 서울에 있는 삼성역까지는 불과 이제 뭐 3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철도망에서는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 또 앞으로 이제 그 GTX D 노선이라고 하죠. 김포에서 이제 강동에서 이제 미사로 연결되는 이 GTX D 노선이 올해 이제 2020년도에 어떤 계획 구상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도 한 번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지하철 5호선, 뭐 9호선, 또 3호선 연장 사업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죠. 이 GTX D 노선 자체가 이제 그 사당이라든가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를 거쳐가면서 D 노선에 대한 어떤 구상 계획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남 미사 쪽에서도 획기적인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9년도에 약간 주목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타당성 면제 사업 같은 경우도 125조 원의 어떤 그 예산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예타 같은 경우는 어떤 편익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편익성이 떨어지지만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도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을 예타를 면제시켜서 진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이 예타 면제가 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뭐 광주 지역, 또 대전 지역, 또 청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어떤 그 가격 반영, 집가 반영을 순차적으로 현재 좀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이 어느 지역으로 좀 현재 들어가느냐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현재 거제에서 이제 김천 쪽으로 올라가는 이 이 철도망 같은 경우도 한번은 최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예타 면제 사업에서 서울 인근 아니면 수도권, 서울 지역에 가까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철도와 도로를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오송에서 봉양 쪽으로 올라가는 고속화 철도 사업도 한 번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그 구매력 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과연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적정한 집값이라는 것은 가격이 얼마냐라는 것을 한번 시민단체에서 파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갖고 왔는데 그 연평균 소득에서 약간 3배, 4배 정도. 한국의 경우에는 약간 2억 정도가 적정선이다. 30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적정선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인내 가능한 집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연평균 근무소득이 약간 8배. 따지게 되면 약간 4억 정도가
인대가 가능하다. 요만큼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렇게 그만큼 서울 지역의 집값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적정한 집값 일부러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그 30대의 어떤 직장인 평균 수준에서 봤었을 때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무리 그 대출 규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소득에 비해서는 아파트를 좀 구입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좀 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할 것이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금리가 되어져 있고 또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 등 좀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좀 규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작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폭은 그래도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이제 해서 HAI 지수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가 100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요 정도면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다. 구매 욕구가 이제 강한 거죠. 그만큼 매수가 이제 우위에 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HAI 지수가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욕구가 약한 겁니다. 이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럼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현재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이 구매력 지수와 같이 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수요층이라든가 중수요층 자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를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구매력 지수를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한 53.6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HAI 지수, 지금 9월 달을 보게 되면 약간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약간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3월 달까지 이 구매력 지수가 어떻게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치금리 자체가 전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어져 있지만 구매력 지수가 이제 크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가격 상승폭이 유지는 되겠지만 그 큰 폭으로는 유지가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 지역, 서울 아파트 구매력 지수를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간 72.4입니다. 72.4에서 기준점으로 해서 높은 경우가 이제 구매력 지수가 높은 거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구매력 지수가 상당히 좀 낮은 형태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HAI 지수, 즉 구매력 지수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좀 속해 있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보다는 좀 약간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아파트를 실거주로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HAI 지수가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내다 보니까 이런 그 구매력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현재 그 아파트, 소위 말하면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서울에서 그나마 인접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공실, 그 미입주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바닥 다지기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바닥까지 이제 보이고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구매력 지수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싸다는 거죠. 가격이 싸면서도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아니면은 혁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표현을 좀 도표상 표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매수 우위 지수를 보게 되면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 쪽 주변 지역, 전국적으로 평균이 약 66.4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82.4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경기 지역 일대 또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구매력 지수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평균 지수 약간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전 지역의 아파트, 이제 준공 연식이라는 게 있죠. 뭐 5년 차, 또 10년 차, 또 30년 차 이렇게 좀 기준을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5년 차와 10년 차, 그 사이의 가격 변동, 또 10년 차에서 30년 차를 접어들였을 때의 가격 변동이 크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KB 부동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년 정도 되면 5년 정도가 되어져 있는 아파트 평균 준공 연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이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정도가 되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비슷한 가격대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있는 즉 뭐 6년에서 9년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가격 하락이 약간 좀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5년에서 10년 차 가게 되면 그렇다면 가격이 이렇게 비슷해지냐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아파트가 대단지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면 편의시설 또 주변에 들어가는 도로교통시설 같은 도로교통시설이 안정화되는 시기 자체가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주기를 보게 되면 10년 정도가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또 주변에 있는 상권 그다음에 뭐 먹자 상권이라든가 또 도로와 교통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실거주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이제 학교도 생기고 또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5년에서 이제 6년, 7년 때는 가격이 약간 떨어지다가 10년 차가 되면 가격이 5년 전 가격과 평균적으로 약간 좀 높이 좀 올라가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0년에서 이제 30년 요 사이를 보시게 되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기대 심리가 이제 많이 낮아지는 거죠. 또 30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보시게 되면 연식이 35년에서 40년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이 좀 더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연식이 좀 됐다 하더라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식이 좀 오래되어져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단지에 속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가격 상승폭은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강남 상구의 아파트를 좀 보시게 되면 약간의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가 있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도로교통이 워낙 잘 돼 있고 또 편의시설이 워낙 잘 돼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큰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좀 차이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 차 같은 경우도 가격 변동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또 5년에서 10년 사이에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도 약간의 하향세는 좀 보이고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5년 차 이상에 있는 아파트부터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어가서 30년 또 3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좀 더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5년 차, 새롭게 입주되는 물량의 아파트보다는 연식이 좀 더 많이 오래되고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폭을 좀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오히려 연식이 좀 많이 오래되어져 있고 대단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파트가 신규 입주 물량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더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남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그 마영성이라고 하죠. 마포구와 용산구, 바로 이 성동구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영성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징이 뭐냐면 뭐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가는 입주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파트에 대한 새 입주되는 아파트에 대한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적은 편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년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가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격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15년이 들면 15년 차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폭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또 25년에서 30년 요 사이,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다가 30년 이상 된 25년 이후부터는 가격 상승폭을 또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강남과는 약간은 틀리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30년 차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가격도 현재 좀 재건축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15년 차 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변동이 약간 좀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보다는 그 도로에 대한 교통에 대한 어떤 불편함,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재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도로와 어떤 편의시설 자체가 강남보다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5년에서 15년 사이에는 가격차가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노도강입니다. 이 노원구와 도봉구, 이 강북구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뭉쳐져 있는 것들 중에 노원구와 도봉구, 이 강북구, 즉 노도강을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상당히 좀 특색이 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5년 차에 대한 입주 물량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또 10년 차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도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평균적으로 가격이 좀 안정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로와 교통, 어떤 편의시설, 또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요 아파트도 이 30년에서 이제 접어들면서 이 30년 차에 가게 되면 30년 차에서 접어들면서도 가격 변동폭은 크게 없지만 35년 이상 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아파트들은 현재 좀 큰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상승폭은 보이지만 어떤 기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상승을 좀 유지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도강 같은 경우도 이 재건축 아파트 아니면 신규 입주되는 아파트를 실거주로 해서 좀 들어가시는 게 추후에 좀 더 좋은 이득을 좀 보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노도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강구입니다. 이 금천구와 관악구, 구로구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관악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하지만 현재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또 이제 뭐 1호선 라인이라든가 또 주변 지역의 1호선 라인 쪽에 어떤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좀 한참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주되는 아파트들도 좀 구로구 쪽에서는 구로구 쪽이라든가 이 금천구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좀 입주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2년이 되면 특히 금천구 쪽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 물량에 대한 대단지 아파트와 현재 주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고 그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신규 입주 물량에 대한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지만 입주되는 물량, 소위 말하면 5년 이하에 대한 아파트 가격은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주변에 이제 도로교통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정화되면서 가격 상승폭을 유지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좀 더 특징은 뭐냐면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기준이 되는 아파트를 좀 만들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지역들에 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를 좀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효과를 보이는 것은 대단지 아파트와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크게 좀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단지 아파트 쪽에서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소위 말하면 같이 이제 그 뭐 상권이라든가 이 편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폭을 그나마 좀 따라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대단지가 만들어지는 아파트 주변 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는 주변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가 저평가되어져 있으면 아마 실거주라든가 실거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을 좀 현상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그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 자체도 크게 변동폭은 현재 이쪽 주변 지역은 없다. 왜냐하면 금천구라든가 구로구 쪽 주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적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현재 좀 가져가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는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좀 연식에 대한 아파트, 또 주택 구매력 지수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가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그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 남아 있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그 대출 아파트를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 또 심지어는 좀 더 심한 규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느 쪽 한쪽이 대출이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또 어느 한쪽은 또 풍선 효과로 인해서 또 투자에 대한 어떤 의미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판단을 좀 잘 해보시고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 것을 올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